종목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현희 손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니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됐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2,700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양지수는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양시장에서 계속 매도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넘게 더 거세게 팔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가져다 줬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스펙주들의 급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로 추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눈에 띄는 주가의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또 5천억 원 규모의 유무상 증자를 발표한 에코프로비엠, 장중 6%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석 달 만에 재탈환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삼성 SDI와 하이브를, 기관은 어제 이어 오늘도 신한지주와 기아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한 종목들 사이에서는 어떤 숨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주코치분들 모시고 함께 종목 콕톡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주코치 세 분 모셔보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그리고 함정남 IBK투자증권 강남지점 차장, 윤여빈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FP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저희 환희, 남희, 이렇게 미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나미나미 황정란 씨께서 오늘은 또 처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또 많이 오랜만이다,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차장님, 그동안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한국 경제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요즘 가장 굉장히 핫한 방송이잖아요. 그녀들의 콕톡. 근데 여기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좀 탄식이 함께 섞일 수밖에 오늘 탄식 없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응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요일 오늘의 종목 콕톡 5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덱스,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기술, 동원시스템즈 이렇게 5종목인데요. 먼저 윤여민 팀장님이 가져오신 월덱스부터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덱스 주요 제품은 이 반도체 식각 공정용 소모품 부품이죠.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파츠, 쿼츠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식각 소재, 부품 업체는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TCK,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가 비포 마켓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KNJ, 오늘 얘기 나눌 월덱스가 애프터 마켓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장비사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 삼전, 하이닉스 같은 칩 제조사에 직접 납품을 하는 건데요. 최근 물량에 대응하느라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사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일단은 지금 캐파상으로 봤을 때 지금 1,500억 정도에서 좀 2,000억까지 지금 캐파를 좀 증설을 했는데 지금 올해도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올해 정도 되면 한 3,000억 정도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00 대비 지금 2배 이상의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뭐 글로벌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 반도체 쪽 업체들에서 어떤 좀 수주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2020년 대비했을 때 뭐 포션이 한 8% 정도 좀 올라오면서 거의 뭐 45%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지금 글로벌 뭐 한국에서 뭐 55대 45 정도로 되는데 확실히 좀 한국의 좀 반도체를 먼저 좀 대응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 좀 골라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확실히 좀 애프터마켓에 좀 많이 집중을 하면서 이제 또 그 뒤로는 캐파를 좀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조금 이제 실적과 어떤 좀 무관하지 않게끔 움직이는 부분들 다만 이제 주가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확실히 뭐 국산도 있지만 지금 해외 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수주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한 좀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뭐 3천억 정도 다시 이제 캐파가 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또 이런 물량을 좀 빠르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 같은 부분은 뭐 작년부터 좀 터닝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1분기 실적도 제가 볼 때는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해서도 저희 궁금한데 지금 해외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해외 매출이 한 55% 정도, 그다음에 국내 매출이 45% 정도 조금 더 되는데 해외가 많네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는 해외 매출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국내가 한 7% 정도 됐었고 해외가 한 63% 정도 됐었는데 이제 국내 지금 반도체 쪽에서 비중이 한 2년 안에 지금 8% 정도가 올라오면서 지금 45대 55로 약간의 좀 이제 좀 비등비등하게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국내 매출이 그만큼 늘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좀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내 말고도 해외도 좀 어쨌든 물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물량을 좀 소화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담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물량이 늘어나니까 증산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고 7,500평 토지도 취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작년 9월에. 캐파가 뭐 2천억에서 3천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매출은 어떤 식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일단은 작년에 한번 증설을 했기 때문에 1,500억에서 2,000억이 지금 정도까지 지금 작년에 증설했던 공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게 거의 공장의 지금 가동률 한 9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네. 지금 또다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증설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최대치로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올해 증설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실적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정도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분명히 잡힐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컨센서스가 좀 계속 상향되는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월덱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함정난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거운 과정 속에서 이쪽 섹터에서 종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소부장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요. 소부장에서 가장 선두주자에 내올 수 있는 종목 세 종목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월덱스고 제가 보는 건 이제 원익QNC, 그다음에 네. 장비에서는 PSK, 그다음에 뭐 ISC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전방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 4, 5년 동안 지금 월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꾸준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여줬는데 퍼포먼스가 올해 전망치도 그렇고 내년 전망치 또한 꺾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TSMC가 막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도 그들은 이 소재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츠 쿼츠 쪽에서 쓰여지는 원익 QNC와 월덱스 뭐가 더 좋냐 나쁘냐 막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미세한 차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소재 쪽에서는 가장 선두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실적 퍼포먼스 대비해서 주가가 전혀 비싸지 않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그냥 싼 주식 언젠가 반도체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하게 되잖아요. 인텔도 증설하죠.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증설하게 될 텐데 점점 수요는 커질 거예요. 과실을 언제 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쌀 때 사놓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전혀 손색이 없고요. 문제는 지금 주가가 잘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소부장에서 먼저 초이스를 하신다 한다면 뭐 장비 쪽에서도 좋은 종목 많잖아요. 일단은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실적이 담보된다라는 것이 그것만 하는 게 사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최전방에 있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익 QNC 더 좋게 보기도 하지만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월덱스도 충분히 그 최전방에 놓을 수 있을 만한 좋은 네.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지금 높은 종목 중에서 월덱스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원익 QNC도 뽑아주셨는데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 안 가요, 사실. 네, 소부장들 이런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또 그리고 또 현금이 쌓이면서 투자에 대한 니즈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다시 한번 나서고 시장에서 그런 게 증가하게 되면 월덱스 같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단에 있는 밑에 있는 데 더 좋아지는 상황이 전개가 예상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또 스텝을 보셔야 되겠고 아랫단에 역시 흐름 같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황정란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주가가 너무 안 가고 있잖아요. 우리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3월 중순부터 조금 오르나 싶더니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요. 현재 시점이 뭐 기회일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반도체 섹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월덱스. 네. 월덱스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는요. 사실은 주가가 높을 때 퍼가 한 14, 15배? 근데 지금 다 10배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이제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업종들이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롯데 매력적인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월덱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중에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덱스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현재 시간이 4시 12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방금 전에 개장해서 저희 유럽 지수 먼저 살펴보고 종목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로 지역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3월에도 계속 상승하며 전례 없는 상승률에 도달했고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또한 전년 대비 5% 상승했는데요. 어제는 미국 긴축 우려와 경제 지표 부진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01% 소폭 상승하며 출발, 독일 닥스 지수 0.26% 상승, 프랑스 까케 지수도 0.49%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경제 지표와 일정으로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발표와 브리든 영란은행 이사 연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싸다고 느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고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1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계속 매수가 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투자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번엔 저희 지점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너무 많이 파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정확히 시기적으로 돌아가면 2020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동학개미 운동에서 맞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전자로 등극을 했을 때입니다. 구만전자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차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어른분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라 애들한테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수요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20년 하반기에 보면 4,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이제 시총 1위 기업이 따블이 나는 그런 네.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 시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면서 소비에 대한 리스크, 또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 또 금리 인상 가운데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제 하반기까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를 그럼 지나서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일까요? 걱정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네. 지금의 리스크가 해소가 될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또 그런 리스크가 보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환율도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은 약간 방어적인 그래서 뭐 축구로 따지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편이 만약에 강팀이잖아요. 그러면 수비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쪽,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점장님은 이 매크로 변수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주가에 부담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황정란 차장님은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뭐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지금 다른 반도체, 마이크론, TSMC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반도체 D램 관련된 주들이 다 일제히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만 못 가면 그때 가서 이제 너 왜 그랬어? 라고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굉장히 호실적 발표하고 일일 천하로 끝나고 다 그것을 반납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반도체 밸류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손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뭐 외국인은 작년에만 해도 삼성전자 20조 넘게 매도를 해버렸고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냈는데 여기에 또 상속세 물량 또 1조 또 나오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나오죠. 왜 상속세를 물납으로 하면 안 되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물납으로 해서 연기금을 좀 이걸로 확보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매물로 나오면 이 시장의 유동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이슈다 보니 여기에 환율도 좀 불편하니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하고 불편한 이슈들이 삼성전자의 지수를 누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법들이 좀 찾아나는 것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 틀림없이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때 혼자 못난이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랑 가장 비교를 할 수 네. 있잖아요. 마이크론은 마이크론과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D램 쪽이 좋다는 건데 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공장과 본사가 미국과 일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력이 중국과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새로 줄 세우기를 할 때 우리나라 두 기업이 상당히 난처할 수도 있는 요것 때문에 다른 반도체 업체 대비해서 다소 무거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제 TSMC를 따라간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쪽의 성장 밸류를 부여받는다라는 건데 이쪽도 지금 수율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비싸 보이지는 않는 자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막 지금 정말 쓰다가 물타기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을 좀 갖고 조금 물타기 전략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매크로적인 대내 변수도 안 좋은데 환경도 안 좋은데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마이크론과 TSMC랑 비교를 했을 때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여맨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제 앞에서 두 분이 다 많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견해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삼성전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좀 많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 느꼈던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가 가진 모멘텀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과연 반도체 삼성전자를 보는 것이냐, 뭐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을 보는 것이냐 어떤 그런 대표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되는 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뭐 지금 전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같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좀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 특히 삼성전자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는 좀 통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2분기부터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은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DDR4에서 DDR5로 지금 전환이 됩니다. 특히 이제 5월에 지금 DDR5가 좀 지원되는 서버용 CPU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희한하게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의 매수로 지금 신고가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DDR3에서 4에서 5로 변환되는 어떤 이런 시기에 분명히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DR5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DDR5로 어떻게 보면 전환이 된다고 하고 또 서버로서의 어떤 전환이 좀 된다고 하면 그만큼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뭐 파운드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잡음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D램 쪽에서 낸드 쪽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실적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다시 한번 강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삼성전자에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현금 유보금이 100조가 넘는 상황에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먼저 M&A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텔이라든지 뭐 애플 같은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애플 같은 경우도 80~90%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런 유보금을 좀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좀 주주를 위한 어떤 그런 절로 좀 쓰지 않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주주는 확실히 좀 플러스로 좀 네. 긍정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국민주죠.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대차도 그다단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실적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점장님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현대차가 지금 그 고객분들이 신차 주문하면 그 받는 기간이 최장 18개월이 걸린다고 1년이 지금 넘어가네. 거의 2년이네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지금 작년 하반기에 주문을 넣었는데 뭐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뭐 그렇군요. 그래서 뭐 차종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뭐 사상 최저 수준의 그 재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등등 이슈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뭐 마사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신차 믹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시장이 반도체 부족, 공급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딜레이가 오래되다 보면은 사실 판매에 대한 기회를 손실하는, 현대차 입장에 상당히 불리할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이 안 되겠죠, 계속. 네,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어차피 지금은 뭐 이제 뭐 고유가 때문에라도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뭐 니즈도 계속 네.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 친환경 시대가 이제는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속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좀 대응할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환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1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게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게 달러와 강세잖아요. 지금 환율이 3월 중순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219원, 1220원 선에 가깝거든요. 향후 환율 흐름에 따른 영향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평상시라면은 뭐 굉장히 좋은 이슈라서 기대보다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거 먹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그나마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GM4도 빠지는 거 보면 예전에 올라갈 때 못 쫓아 올라갔었지만 네. 지금 빠질 때는 그것 따라 안 빠지는 게 좀 다행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우리나라 환율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대로 지금 엔저가 장난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이것은 현대차한테 직격탄이거든요. 경쟁사가 확실하게 수익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할인 쳐버리면 우리나라가 경쟁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아이쿠야 큰일 났다 하는데 주가는 잘 버텨주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10% 칼을 들고 마주치고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차는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실적이 타격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환율적인 틀 없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냐 비싸냐 그럼 저는 삼성전자보다 현대기아차가 더 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매력도를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생산이 안 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하이엔드급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게 돈벌이가 얼마 안 되는 반도체라서 이걸 팍 늘리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공급만 대란만 이제 풀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엔저 효과에 대한 파급 효과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현대차가 뭐 그동안 계속 이제 리포트 애널리스트를 보면 뭐 5, 6%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등은 좋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지수처럼 한 두세 달은 조금 시간을 갖고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주가에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급 쪽으로도 보고 싶은데 이게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한다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만이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대차 지금 개인 보유 수량이 한 3,700만 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개인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주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부터 지금 4월까지 아마 자사주 매입을 좀 했던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거의 17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좀 약간의 좀 역사를 돌려보면 좀 타이밍이 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자사주를 매입했던 시점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저점이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생산 관련된 부분들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주가에 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분들은 확실히 좀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어떤 단기 트레이딩을 보신다라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조금은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좀 보시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주주총회들 많이 하고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좀 어떤 생산에 대한 정상화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뭐 미래차, 그다음 뭐 UAM, 뭐 로봇 관련된 쪽에서 좀 더 모멘텀이 좀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좀 구체화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앞에서 말씀하셨던 두 분 말씀처럼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시간이 걸리고 네. 현대차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롭게 매수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그러니까 보고 계속 있잖아요. 담아가야 되는 종목인 네,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의견이 조금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대기업들이 중고차 판매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점에서 현대차에 뭐 수혜가 있을 거는 없을까요? 글로비스나 모비스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중고차 시장 했을 때 그 관련된 이제 작은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죠. 오토엔, 네, 오토엔은- 케이카 뭐 이런 거, 롯데렌탈.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현대차는 너무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뭐 기존에도 어쨌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체가 좀 이제 현대차 기아로 오는 것뿐이지 주가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엔 너무 악재들이 너무 글로벌 악재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모멘텀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진출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관련된 뭐 실적이라고 하던가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를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추후에 어떤 좀 잠재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중심으로 뭐 향후 기아도 있고 향후 자동차도 전략을 한번 세워주신다면 차장님이 한번 세워주실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쪽 섹터를 좋게 봤는데 섹터 잘 보고 종목이 안 가는 일들이 그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사신다면 미래 성장과 앞으로의 지금 탄탄한 내실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 성장이라는 것을 현대 오토에버가 많이 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를 사시고자 했었던 물량의 비중의 일부는 오토에버도 좀 담으시고 그다음에 중고차 말씀하셨잖아요. 중고차 때문에 현대차가 나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중고차를 파니까 신차 안 팔릴까? 정말 말씀. 현대차는 글로벌 싸움을 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현대차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에 대한 접근하신다면 저는 글로비스 여전히 좋게 보거든요. 뭐 현대 오토에버와 글로비스의 공통점은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높다라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대차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그런 섹터 안에서 나는 성장도 보고 싶고 중고차는 또 내수적으로 안으로 탄탄하게 내실을 갖출 수 있으니 현대차를 사시던 물량을 조금씩 오토에버랑 글로비스랑 같이 사시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이런 대안이 지금 좀 되지 전체적으로 않을까 봤을 때 좀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보다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네. 지금 대형주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성장성에 있는 조금 작은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렇죠. 글로비스나 오토에버가 결코 작은 그럼요. 종목은 네.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분산해 놓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까지 종목콕도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유튜브로도 위주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디 굿모닝님이 월덱스와 심택이 기관 탑픽이었는데 월덱스가 추락하고 심택은 날고 힙이 쌍곡선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 아르메수님이 월덱스, 미코, 솔믹스 메모라고 하셨으니까 이 반도체 소재, 뭐 장비 업체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SKC 솔믹스가 경쟁사죠, 월덱스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게 같이 가면 이제 우리가 종목 장세가 아니라 섹터별로 이제 업종 장세가 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하나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있다가 또 다시 뜬금없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럴 때는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 체크를 해보고 그냥 밑에서 편안히 담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를 하되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바스켓으로 좀 담아야 될까요? 한 종목만 담기보다는? 근데 이제 결국 비중과 이제 투자하시는 분의 그렇죠. 어떤 현금이 자금의 많으면 문제가 다 아닐까. 담아도 되지만 네. 좀 어렵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자분들의 의견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토크 나눠볼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최성환 지점장님의 종목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2차 전지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통적으로 셀보다는 소재 업체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점장님이 가져오신 하나기술 이 장비 업체인데요. 어떤 점에서 하나기술을 꼽아 오셨는지 간략히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2차 전지 하면은 뭐 성장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뭐 다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동안에 보면 소부장에서 소재 쪽이 상당히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았죠. 근데 이 장비 쪽은 이제 갈 듯하면서 계속 못 갔거든요. 뭐 소외가 되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지연됐던 것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2022년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본격화가 국내 뭐 주요 3사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나기술도 뭐 최근 뉴스를 뭐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뭐 500억 규모의 그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뭐 증설하면서 네. 캐파를 2배로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캐파가 3,500억 정도 캐파인데 이제 7,000억까지 늘리는 거죠. 상당히 큰 폭으로 늘리는데요. 작년 매출 생각하면은 작년 매출이 1,000억대였으니까 상당히 큰 폭의 이런 캐파 증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역시 이런 해외 국내 수주가 증가에 대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주를 굉장히 잘 따내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지금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랑 각형이랑 원형 할 거 없이 모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도 사상 최대 수주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수주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수주 잔고가 95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올해만 한 2,500억, 3,000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해외에서 들어올 것으로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주요 뭐 삼성, SK, LG 쪽에 나가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일단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수익성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기록을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이 보통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매출까지 인식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이제 12개월, 1년이 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올해 매출액은 한 2,5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오페인 마진 자체도 상당히 좀 개선이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쪽의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제 아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매출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 수주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올해 얼마나 하는지 좀 공시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신규 수주 금액이 2,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해외 수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사업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재생 배터리 장비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폐배터리도 이 부분에, 있죠. 네, 폐배터리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폐배터리 사업도 상당히 급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 성장을 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충방전 이후에 폐배터리를 검사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부분들까지 다 검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말씀하시는 UTG 글라스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이 계속적으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화를 열었잖아요. 이제 애플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서 UTG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그 UTG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사는 이제 해결하는 부분으로 지금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제품에서 양산까지 가게 되면 빠르게 되면 올해 말 내년부터는 본격 양산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수급은 좋더라고요. 지금 기관이 계속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고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미수 물량이 좀 많은 기업이더라고요. 지금 증거금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용 미수를 이제 풀로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르면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주가에 영향이 없을까요? 하나기술이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이제 8만 원대에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한참 올라갈 때 어쨌든 동반 흐름도 있었지만 또 낙폭도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고점이 8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앞에 6만 원대, 그러니까 7만 원, 6만 9천 원대가 지금 전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물량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흐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매출이 2,500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4천억 그리고 또 2026년에 가면 지금 7천억을 회사에서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크게 성장하는 그런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 좀 길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 차장님은 하나기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웃으시죠? 제가 좋게 보면 안 되나요? 어떤 점에서 또 한 말씀 얹어주세요. 2차 전지 섹터가요. 제가 사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면서 끝까지 다 해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이거 고점이 다 다르고 한 파동 가면 그 다음 종목 나오고 엠플러스도 그렇고 다음 종목 나오고 다음 종목 나오고 그러거든요. 하나같이 예전부터 봤던 종목인데 이제 그동안 증설한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기술이 어떤 수주를 보여줄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직접 공장 짓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에 움직이는 것은 이번에는 장비의 차례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와 종목의 특징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하나기술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계신가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잖아요. 충분히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어떤 목표 자체가
뭐 2,500억, 4,000억, 7,000억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IT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M&A라든지 또 그리고 결국엔 소재 쪽으로도 진출을 하겠다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신사업 쪽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 IR 계획서나 이런 회사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정남 사장님이 가져오신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치캔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인데 동원 시스템즈 가져오신 이유 들어볼까요? 조금 비겁한 변명을 먼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좋아하는 종목, 주가가 너무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을 여기 와서 겉 보세요, 좋잖아요. 추천해 드리는 거는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 밑에 빠져 있어서 이제 고개도 못 드는 종목이 낙폭과대라고 해서 가고기에는 너무 좀 비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 어느 선에서 좀 나의 길을, 시장의 변동성이 요란한데도 그냥 좀 나의 길을, 주가 흐름이 좀 찾아가고 있고 나의 색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목을 좀 찾다 보니 동원 시스템즈가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참치캔, 깡통 만드는 회사로 네.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참치캔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음식료에 관련된 김 포장재라든가 뭐 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음식료 업종, 식료 업종을 플러스 알파, 앞으로는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재, 의료 쪽에도 선점되고 있어서 이런 각종 포장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급증해서 이것이 뭐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그런 이유도 본업을 뭐 잘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네, 그렇죠. 실적이 꾸준히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2차 전지 기업을 흡사병하게 되면서 알루미늄 박, 그다음에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포장을 하다가 이제는 배터리 포장하는 것까지를 진출해서 2차 전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안전판 역할을, 현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는 2차 전지라는 성장 날개를 달고 있으니 그동안 못 올랐었던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기술 올라가니까 이제 다음에는 동원 시스템주도 소재 쪽에서 뭐 아는 거 없나?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인을 좀 증설하고 있고 네. 파우치셀 소재도 공장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우치셀 소재가 일본 제조기업 2개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으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규 진입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90% 이상 독점하는 시장에 들어간다.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까요? 그것은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거나 소개해드리고자 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생산 시작해요. 그때 아직 가서 멀었네요. 생산이 어느 네. 정도 나오고 그리고 가셔야 되는 거지, 지금 그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좋습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식시장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지금 핵심적인 주가의 가장 베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의 흐름은 알루미늄 박이에요.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과, 그러니까 경쟁 상대는 그 삼양 패키징도 이제 같이 경쟁사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은 그것이 아니라 사마 알루미늄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은 알루미늄 박이 지금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소강 상태로 머물러 있잖아요. 아마 주가는 알루미늄에 따라 갈 확률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내용은 이해하셨을 테니 이런 회사구나, 참치캔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도 기본 큐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하늘 일이 많구나. 그런데 지금 주가 연동성은 알루미늄 쪽의 연동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잡겠다라고 했으니 알루미늄 가격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지만, 저는 이 기본적인 원자재 쪽이 막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높은 수준단에 있는 가격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로 따지면 지금 연준이 FOMC 뭐 금리 매파로 막 4번 올린다고 해서 유가가 60달러, 50달러대로 다시 떨어진다? 전 이런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수익성과 기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배터리 캔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동원 시스템즈 같은 이런 성장 스토리를 DI 동일이나 뭐 동화기업과도 많이 비교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DI 동일은 이제 섬유산업이 보험인데 역시나 알루미늄 화학 관련해서 네. 신사업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원래 마루 그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이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좀 2차 전지 파이가 커지면서 신생 기업들도 늘어나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제 파이가 커지면 대장 기업으로 쏠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에도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는 확산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결되기 전에는 4월 27일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가 다른 증시보다 약한 것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지금 SDI나 SK이노베이션이 다시 대장으로 등극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확산 장세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동아기업이 한번 자기 기회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종목의 등장이 더 신선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더 좀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본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캔과 김 포장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장 네. 유명하잖아요. 식품 산업이 좀 주류였는데 최근에 생활용품, 다양한 포장재로 용도를 좀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성장 추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 보시면요. 2020년이 매출액 그로 보여드릴게요. 1조 780억이었고요. 작년이 1조 2,500억이었어요. 약간 20% 정도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게 이제 1조 4천억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이게 이제 지금 숫자를 찍어 나가고 있구나.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어요. 그것은 이제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 일시적인 이제 좀 떨굼이 있었습니다. 송관 차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시적인 비용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작년 역시도 무난한 성장성을 갖고 있었으니 우리 음식료업이라는 것들이 다 한 번 올라가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섹터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납품하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가격 올려야 되라는 것들이 빠르게 가장 먼저 받는 데는 지금 음식료 업종이에요. 그 안에서 좀 알게 모르게 기본적인 수혜를 깔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섹터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업에서도 좀 만족감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PER로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 전통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자리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PER로 분석하는 그런 것이 맞는 시장도 아니고 이런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한 스푼이 어떤 영향을 얹어지는 보여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80% 넘는 주식을 대주주가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유통 주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느 날 물량을 누군가 뛰어가서 유통 주식이 줄었다던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물량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호황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주주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시장의 호재면 호재지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인 시장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윤여미 팀장님은 동원 시스템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텐데 일단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어떤 구조적 성장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알루미늄 박이 어떻게 보면 메인 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서 밸류에이션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구조적 성장이 예상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양극재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음극재라든지 이렇게 뭐 박 쪽으로 좀 조금씩은 이제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2차 전지 같은 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성장주가 상당히 좀 귀해지는 어떤 장세가 아닐까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최대 실적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동원 시스템즈 투자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정배열 예쁘게 형성이 됐던데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어떤 걸 물으시는 거죠? 가격 전략 가격 말씀해 전략. 주실까요? 전 가격 전략 세우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라고 말해야 되나 한 10,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PER 밸류를 따졌을 때 다른 2차 전지랑 똑같이 비교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23배가 이제 지금 언더 평균 밸류라고 한다면 한
30배 이상은 충분히 타겟 밸류로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 함정남 IBK 투자증권 강남 지점 차장,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F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숨겨진 톡 전략 톡으로 내일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미주 여러분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